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자, 이제 엘리트 이론이다라고 했을 때와 엘리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론, 플루러리즘 다원주의 이론하고 요 비교 분석을 우리가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 분석을 잘해보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가 보면 유럽 쪽에서 보면은 미헬스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미헬스 같은 사람이 뭘 얘기했었냐면 과두제 철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과두제 철칙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엘리트 이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미국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고전적 엘리트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밀스하고 헌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밀스의 지위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지위 접근법.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파워 엘리트론이죠. 파워 엘리트론. 이 파워 엘리트들이 결국에는 이제 군산복합체 이런 걸 형성해 가지고 국제 정세를 다 이끌고 가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헌터가 있죠. 헌터가 있는데 헌터의 명성 접근법이 있어요. 명성 접근법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명성 접근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애틀란타 연구죠. 애틀란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담배 연기 자욱한 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정치 엘리트들이 이걸 주도할 줄 알았는데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경제 엘리트들이 주도하더라,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밀스, 헌터 이렇게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신엘리트론이 나오는 거죠. 신엘리트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신엘리트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흐라흐와 바라츠죠. 바흐라흐 앤드 바라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1962년도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주창을 했어요. 맞아요? 무의사 결정론을 주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제 논문 제목은 참 권력의 두 얼굴이고요, 그죠? 예, 바흐라흐 바라츠의 권력의 두 얼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신엘리트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흐름으로 잡아놨다면, 다원주의로는 여기에 이제 반대 논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벤틀리 트루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벤틀리하고 그 다음에 트루만이 있습니다. 벤틀리 트루만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이익집단론을 제시를 했어요. 이익집단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은 잠재이익집단론하고요. 잠재이익집단론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복회원론 같은 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중복회원론 이런 게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버트 다알이 있죠. 다알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들이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다, 그죠? 엘리트가 영역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면 다수대중의 이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더라,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다원주의론이 있죠. 신다원주의론에서는 다원주의 이론은 옳지만, 그러나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식에서 좀 이제 현실적으로 고려해 줘야 될 것은 이제 경제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경제단체, 이제 기업 집단 이런 데들이에요. 기업 집단 이런 데들의 이제 요구가 기업 단체의 요구가 이제 어때요?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다 이거죠, 그죠? 네, 요거가 이제 이 정책 당국자에 의해서 채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게 신다원주의론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에 대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현대 엘리트 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그 다음에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랬는데 옳지 않죠? 이거는 다원주의론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잖아요. 지배, 피지배 구분이 어렵고 다 같이 뭐 주체로 참여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다원주의론이에요. 근데 엘리트론이다 그랬을 때는 소수의 지배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인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공공선택론은 요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만은 공공선택론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 정치, 행정 등 비경제 영역에 경제학의 렌즈를 가지고 들어가서 투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경제학 렌즈를 가지고 들어가서 투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경제학은요 방법론적 개체주의예요, 전체주의예요? 개체주의예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다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여지다 보면은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한 결과로 이어지더라. 그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더라. 파레토 최적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어서 요 이제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지 각각 개별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의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은 이제 틀린 것으로 또 보셔야 되고 다원주의로는 정부 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요게 이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의 의제 채택 과정에서 보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슈 네트워크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네거티브 썸 게임을 펼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제 협상 같은 걸 벌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타협안을 도출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죠.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조합주의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합주의론은 뭐냐면은 그 직능단체 같은 데들 있잖아요. 이익집단들 이런 데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거기다 정부도 끼죠. 정부도 껴서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각각의 이제 조합 단위들의 조합의 대표들이 모이고 정부도 모여서 정부 대표도 가서 그래갖고 서로 협의를 벌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타협적인 결론을 내고 이거를 자기가 소속한 직능단체로 내려가서 관철해 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주의다 그랬을 때는 조합주의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과거에 이제 조합주의가 뭐가 있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봐야 되겠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게 독일의 이제 저 히틀러 아닙니까?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은 히틀러가 이 저 국가조합주의라 그래가지고 예, 국가조합주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이 조합주의를 활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정책의 정당성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자 각 직능단체 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국가 정책을 막 이제 설명하고 이거를 니네 조직 단위로 가서 관철해내라. 관철해내라. 이건 우리가 다 합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독일 같은 데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독일은 이미 조합 문화가 굉장히 역사 깊어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시동맹 같은 것도 유럽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조합 같은 것들도 이미 결성이 돼 있어요. 동업조합이라 그래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놨던 것들이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국가 조합주의 같은 게 가능했던 거죠. 이런 상상을 했던 거지. 근데 저거는 좀 악용된 케이스 아니에요. 악용된 케이스 바람직하진 않고 저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바꿔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사회조합주의로 바꿔내죠. 사회조합주의로 바꿔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조합주의로 바꿔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모여서 한다. 자기의 주장을 진짜로 하는 거죠. 진짜로 하고 지난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양보할 수 있는지 양보할 수 없는지 이거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회조합주의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사회조합주의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사회조합주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잖아요.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와야 저게 좀 되더라. 근데 위기 상황도 안 왔는데 거기서 막 협상을 도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러면 타협안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당사자들이 양보를 못 하겠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크게 반발하고 이러는데 경제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맞으면은 그러면은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지금 뭐 양보를 하지 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7년도 IMF 사태를 맞고 이제 그 안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경사노위로 이제 이걸 바꿨어요.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했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대타협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제 민주노총 쪽에서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 타협을 해난 안을 강경파가 좀 비토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형식이 조금 찌그러졌죠. 결과가 좀 찌그러졌지만은 민주노총 안의 문제로 이제 귀결됐을 뿐이지 이것이 뭐 이제 경사노위의 타결 결과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하기도 했지만 나름의 이제 성과를 좀 냈었던 이런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조합주의의 틀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해서요, 조합주의로는 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제한적이다 라고 본다 그랬는데, 국가의 역할이 있잖아요. 소극적인 건 아니에요. 국가가 뒤로 빠져 있는 건 아니고, 국가도 하나의 주체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율해내고, 그리고 이제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중심축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꼭 옳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답은 3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라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헌터가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서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라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헌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이제 명성접근법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사회 연구를 한 걸 맞아요. 그죠? 애틀란타 연구를 했고요.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긴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 50만 정도 되는 도시였고 여기서 이제 엘리트들 한 40명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들의 출신이 뭐냐 이런 걸 분석해봤는데 뭐 절반 이상이 경제 엘리트였다. 경제 금융 쪽에 이쪽에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가 주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한다라는 얘기가 틀렸다. 이건 경제 엘리트들이 주도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1번이 답이 됐고요. 2번 무의사결정론 그랬습니다. Non-decision making 이랬는데 무의사결정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신엘리트론 아까 무의사결정론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제 어떤 거를 획책하냐면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부터 엘리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의제들이 채택되는 것을 그냥 차단해버려요. 처음부터 그걸 차단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걸 차단하는 걸 실패하기도 해요. 그죠? 봉쇄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한쪽 얼굴,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건 보이는 얼굴인데 그 보이는 얼굴 엘리트들이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다. 그런데 권력의 두 얼굴이 있다. 다른 쪽 보이지 않았던 얼굴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야 된다.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이게 반하는 정책 이슈가 튀어올랐을 때 그거를 억제하는 힘, 그런 노력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권력의 두 얼굴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들 자체를 봉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애써 이제 무시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이제 강압적인 힘도 동원해가지고 막 억압하고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다른 이슈로 막 덮어버리기도 하고 막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의제 채택 과정에서부터 이걸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이걸 막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막지 못하게 되냐면 이게 뭐 선거 국면이나 이럴 때는 못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최저임금이에요. 2017년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그 이슈를 진보 쪽에서 이제 그거를 아젠다로 채택을 해버리고 노동계의 표를 가져가 버리게 될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후보자들조차도 최저임금 10,000원 나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저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부 후보가 이제 일부 후보가 나 재임 기간에 하겠다 그랬다 요거도 먹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후보들은 2020년까지 하겠다 10,000원 이랬는데 몇몇 후보가 내 재임 기간 중에 하겠다 그러면 2022년까지 한다는 얘기니까 그걸로 욕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봐봐요. 보수의 엘리트 집단 쪽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거 반대하죠. 이 정책이 채택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경제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봐요. 이거 되게 싫은 얘기지. 되게 싫은 얘기지.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밀려 올라오면은 이 급여가 다 상승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반대하는데 선거 국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에 의제 채택 과정에서 그걸 못 막은 거죠. 못 막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 문재인 후보는 진보 쪽 아젠다로서 최저임금 10,000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추진했잖아요. 강력하게. 추진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수 쪽에서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고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이거 10,000원 올리면 다 망한다. 자영업자들부터 싹 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공세가 들어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언론에 있는 종사하는 기자들도 엘리트 의식이 쩔어요. 자기네가 되게 엘리트라고 믿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향 자체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업 논리나 이런 쪽의 보수의 아젠다에 많이 동조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빨리 올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일면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는 것에 올랐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면 양쪽을 다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언론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지 새삼. 언론도 이 엘리트론에 따지면 엘리트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 언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지. 한편으로 보수 정치 세력과 기업가 집단과 그 다음에 언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 이런 데들이 이제 뭉쳐 있구나. 그래서 이거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구나. 근데 솔직히 봐봐요. 그래가지고 10,000원까지 못 올렸는데 8,000 얼마까지 올렸죠? 8,000원 후반대까지 이제 올라갔나?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지만 9,000원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은 결국에는 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져도 한 9,000원까지는 올라갔어. 근데 자영업자 다 망한다 그랬는데 저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는 통계 지표는 없어요. 뚜렷한 그런 지표는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거든. 고용을 유지하면은요 최저임금 올라간 만큼을 지원해 줘요. 지원해 줘. 그 통장에다 쏴주는데 뭘. 그러니 뭐 그것 때문에 사람 고용 못해서 망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이제 다른 정책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몰려갔죠. 이게 바로 이 신엘리트론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책 의제 선정 과정에서도 반대하고 싶었지만 대놓고 반대를 못했고 왜냐면 표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제 채택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실제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죽기 살기로 이제 모든 젖먹더니까지 다 동원해서 막으려고 되게 애를 썼다. 아니 진짜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막 까먹어서 그런데 작년 중반 하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사가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기사가 어마무시했어요. 정말
어마무시했어. 그게 조국 사태 벌어지기 전에 그때는 최저임금이었어. 그러다가 조국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조국으로 몰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선거법 개정하고 뭐 작년 말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거법 개정하고 뭐였어? 그리고 그거 저 공수처 설치 이걸로 이제 난리가 났지. 그게 이제 조국 사태라고 일명 불리는 그때부터 그렇게 바뀌었고 그 전까지는 그런 정도의 물량 공세를 최저임금에다 쏟아붓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맞는 것 같죠? 야, 무이사 결정. 이 집행 과정에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무튼 이게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무슨 뭐 보수 진보를 나눠서 제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맞죠? 아니 보수의 아젠다에서는 이걸 싫어하니까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보수 쪽이 기존의 엘리트 그룹에 조금 더 비중이 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보수인 거 아니에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가 원래 기득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렇게 탁 뭉쳐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확인해 본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례가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를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하고요. 다원론을 전개한 로버트 다알은 뉴헤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이제 형태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헤븐시 연구를 했어요. 뉴헤븐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100년간의 뭐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쭉 보면서 여기에 사례를 보니까 야, 엘리트들이 영역별로 분산돼 있고 분산돼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산돼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대결 구도가 좀 펼쳐지고 그러다 보면 다수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요.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는데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원주의론에서 그냥 놓고 보면 모든 사회 집단이 다 대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이익 집단들 간에도 힘의 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센 이익 집단이 있고 힘 약한 이익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 같은 데 있잖아요. 전국경제연합회. 재벌들이 막 모여있고 그런데 거기에 파워가 세요. 아니면은 무슨 노래방 연합회 이런데 사장들 모여가지고 하는 데가 힘이 세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당연히 이 이제 집단 간의 파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버렸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요.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화를 위한 주장이 통제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엘리트들한테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지 새로운 어떤 주장 같은 것들을 자꾸 이제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도 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로는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논의조차 되지 않게끔 그냥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리한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도 동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은 한계가 있어서 일부 사회 문제만이 정책 의제로 선택된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엘리트들이 일부러 방해를 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 자원의 한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무의사결정을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조직의 어떤 그 능력과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 사회 문제만이 채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요거는 있잖아요. 오히려 보면은 이거는 사이먼의 만족 모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먼이 만족 모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이먼은 뭘 연구했어요? 여기 행태 연구를 했잖아요. 행태 연구를 했는데 가만 행태를 들여다보니까 자기네들의 주의 집중력이 합리 모형까지 못 가. 그러니까 몇몇 대안을 놓고 그 중에서 만족스러운 거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직의 주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하고 싶어도 가용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비현실적이지 않냐?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주의 집중력과 가용자원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못 선택한다. 이거는 사이먼이 만족 모형에서 제시한 거고, 행태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거고, 신엘리트론에서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엘리트들이 자기네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잘못됐어요. 4번이.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그렇게 찾아보시고요.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다원주의론에 따르면은 권력이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이 얘기는 로버트 다할이 한 얘기예요. 그죠? 다할이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엘리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의 의견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 때문이다. 다원주의는 이렇게 보지 않죠, 원래.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과정에 상이한 접근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동등한 어떤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요. 3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신엘리트론 같은 경우에도 접근 기회가 차단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쪽에 힘이 더 세냐 이런 걸로 접근을 했죠. 신다원주의는. 그러긴 했지만 다원주의 전체를 흐르는 맥락은 여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이제 틀린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향력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인정한 것은 신다원주의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3번으로 답을 찾아가세요. 자,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이번에는 정책 분석이라는 주제가 이제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네. 정책 의제 설정론을 여기까지 봤고, 이제는 뭘 보냐면은 정책 분석으로 들어간대요. 정책 분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정책 결정론으로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정책 결정론으로 가보는데, 정책 결정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문제를 인지합니다. 그죠? 문제를 인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 목표를 설정합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대안을 탐색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하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합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평가를 하죠. 비교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선택을 하는 거죠. 한 가지를.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포맷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바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를 인지할 때 문제 인지상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인지상의 오류, 그걸 뭐라고 해요? 제3종 오류라고 했죠. 제3종 오류. 3종 오류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메타 오류라 그래서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한 근원적 오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 오류다. 근원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원적 오류. 그래서 근원적 오류이기 때문에 저 메타 오류 같은 경우가 근원적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나머지들은 말 하나 많아요. 그냥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은 정책의 3요소가 있었거든요. 원래 정책의 3요소가 있습니다. 정책의 3요소. 첫 번째는 이제 정책 목표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정책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정책 수단,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참여자가 있는 거죠. 그죠? 정책 참여 주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 참여자다 그랬을 때는 여기 정책에 수혜자도 있지만 비용 부담자도 있다 이렇게 나눴죠. 그죠?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또 정책 목표다 그랬을 때는 목표는 어떻게 돼요? 목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치유적 목표. 원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치유적 목표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표는 이제 창조적 목표가 있죠. 기존에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설정해서 그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치유적 목표와 창조적 목표.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치유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창조적 목표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해 봅시다. 이게 이제 창조적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치유적 목표와 창조적 목표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표의 변동인데요. 목표의 변동 관련된 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면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목표의 승계가 있었죠. 그리고 목표의 이제 확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목표의 다원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목표의 다원화. 그리고 목표의 우선순위 변동. 목표의 우선순위 변동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목표의 전환이다 그랬을 때는 과두제 철칙이 벌어진다든가, 그죠? 과두제 철칙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동조과잉 같은 게 있죠. 동조과잉. 내부의 규율을 너무 많이 따른다든가, 아니면 내부성 같은 게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직 전체 목표를 까먹고 자꾸만 이제 그 다른 목표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표의 전환이라 그랬고, 목표의 승계는 목표를 이제 달성해 버렸거나, 목표의 달성 상황이 왔거나, 또는 달성이 불능하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달성 불능 시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존 목표에 이어서 새로운 목표가 승계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목표의 승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목표의 확대는 있잖아요. 목표를 이제 상위 목표로 수정하는 겁니다. 상위의 목표로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목표의 확대고, 목표의 다원하다 그랬을 때는 여러 목표를 이제 장착하는 거예요. 그죠? 기존 목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갖다가 장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목표의 다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래가지고 목표의 변동까지 이렇게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기 보니까 대안의 탐색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대안의 탐색. 이게 지금 중간에 섞여갖고 보기가 약간 좀 그런데, 목표를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를 감싸버렸네. 아무튼 근데 대안의 탐색을 할 때, 요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요, 대안 탐색 과정에서 우리가 합리 모형을 전제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을 전제하는 것인데, 합리 모형을 전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대안을 전부 다 검토하는 거예요.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안의 탐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고 비교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저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정책 분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미래 예측을 잘 해봐야 되고요.
미래 예측을 해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하거든요. 미래 예측을 잘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책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데, 미래 예측에서는 어떤 수단들이 있냐면, 미래 예측을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양적인 이제 방법이 있고요. 양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 예측 방법에서 질적인 방법도 있어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양적인 방법이다 그랬을 때에는 요 안에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투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견이 있었어요. 투사하고 예견. 투사다 그랬을 때는 이게 추세법 같은 거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은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었고, 예견이다 그랬을 땐 이게 회귀 분석이죠. X 변수가 들어가서 Y 값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보는 회귀 분석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요. 이거는 양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질적 방법, 질적 기법이다 그랬을 때는 추측이라는 게 있고요. 추측은 이제 전문가 합의법에 해당되는 델파이라든가, 델파이의 변형인 정책 델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브레인스토밍, 부스, 브레인스토밍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질적 방법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분석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을걸요. 정책 분석이라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체제 분석이라는 게 있다. 체제 분석. 체제 분석이 있고, 체제 분석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이제 관리과학이라는 게 있다. 관리과학. 그래서 관리과학은 좀 전술적이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체제 분석은 좀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제 중심의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과학은 현상적인 것, 지금 당장의 요 이슈에 대한 것만 딱,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통계치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체제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관리과학과 체제 분석은 양적인 기법을 주로 쓰는데, 그런데 이제 체제 분석은 질적 기법도 일부 활용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분석은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 가치라고 하는 요것의 이제 실현을 위해서, 행정가치 실현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체제 분석과 관리과학의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정책적인 어떤 주관적 가치 빼고 객관적인 어떤 연구, 토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나오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과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 즉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비용 효과 분석을 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도 화폐 단위로 환산하고 편익도 화폐 단위로 환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어려울 때 효과, 목표의 달성도로 이제 전환해서 보게 되어 있었고, 비용 편익 분석이다 그랬을 때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이제 NPV가 있었습니다. Net Present Value.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BC 레이셔가 있었죠. 그죠? BC 레이셔. 그래갖고 BC 레이셔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편익 비용 비율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NPV, BC 레이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내부 수익률법이 있었죠.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기법들도 이제 활용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있잖아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거는 뭐 시험에서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카무라하고 스모루드가 뭘 제시했냐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비교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때죠. 이때 이제 뭘 고려해야 되냐면, 소망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랬었어요. 소망성이다 그랬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나카무라 스마루드가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에 얼마나 이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냐, 이거를 또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판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죠? 네,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정책을 분석하는데 문제를 구조화하는 거예요. 문제를 구조화하는 거.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요거를 좀 이제 해부해 보는 거죠. 그럴 때 더는 정책 문제를 구조화가 잘 된 문제와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와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로 분류하였다.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던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한번 봐두세요. 이렇게 정책 문제를 구조화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던은 구조화가 잘 된 것, 어느 정도 구조화된 것, 구조화가 안 된 것. 그러니까 이거 웰던이냐, 미디엄이냐, 레어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던이. 그죠? 예. 그래서 요 개념을 하나 이해하시고 구조화가 잘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문제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문제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추상하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정책을 분석하는데 문제를 추상한다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이게 생소한 주제예요. 생소한 주제,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좀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착착착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체계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던이 아까 이제 구조화가 잘 됐다, 뭐 중간이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건데 이거를 갖다 문제 구조화를 할 때 우리가 4단계를 거치는데 문제가 뭔지 감지하고 문제가 뭔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구체화해야 돼요. 추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용을 잘 몰랐더라도 답은 찾아야 돼요. 문제를 추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의 추상화 그리고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 5개 잘못된 거예요.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구체화다. 3번을 답으로 그렇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네. 요거 하나 추가해서 요 개념을 한번 봐두시고요. 문제 구조화의 방법으로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같은 거 등등이 있어요. 이게 심화 이론인데 이게 경계 분석이다 라고 하면 경계 분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경계 분석이다 라고 하면은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문제와 문제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경계선을 그어주는 방법인 거예요. 분류 분석은요, 어떤 분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분류법에 따라서 이거는 어느 분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주는 방법이고요. 가정 분석이라는 말 그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렇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나눠보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유추 분석 같은 것도 있어요. 유추 분석,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내는 유추를 해보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 다양합니다. 문제 구조화 기법이. 이런 주제도 있구나. 이건 약간 심화스러운 주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고,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이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게 장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뭐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래서 이거 내용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면은 쉬우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다 그랬는데 이거 다 화폐 단위로 환산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화폐 단위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나 여기 편익이나 전부 다 이제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본 이론 할 때 화폐 단위로 이게 다 환산이 가능한데 억지 부리자면 다 환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지라고 그러는데 얼마 주면 헤어질래? 너 헤어져라. 얼마면 되겠니? 그랬을 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러겠지만 실제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은 가치가 나옵니다. 화폐 단위로. 그죠? 야, 5천 줄게. 헤어져. 아이,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따지냐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5억 준다 그러면 어떨 거야, 이제. 5억은 어때? 5억 줄게. 헤어져. 말도 안 된다. 50억 줄게. 이러면 이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달라집니다. 뭐 5억 정도야. 야, 그거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면 되지. 뭐 오래 걸리겠지만 벌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 5억에도 흔들리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도 아니야, 이제. 그렇기는 한데 50억 줄게. 이건 달라지는 문제예요. 평생 벌어서 50억을 벌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은 50억이면은 우리 지금은 당장 좀 헤어지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지만은 이런 그 감정의 문제지만은 이것도 화폐 단위로 환산하려면 못할 바는 없다 이거예요. 못할 바는 없다. 실제로 아버지한테 나 사업하게 돈 달라 그랬다가 돈 안 준다고 아버지 죽이네 이번에 또 잡혔잖아요. 그런 일은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드물지만. 그러니까 걔는 아버지의 목숨값보다 그 돈 몇 푼이 더 중요했던 놈이지. 아버지도 크게 부자 같진 않던데 지보다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라도 앓아가려고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의 가치가 돈하고 환산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약간 좀 억지스럽잖아. 에이씨, 그런데 100% 동의하긴 좀 그래. 그래서 모든 걸 다 억지를 부리면 화폐 단위로 이 우리가 느끼는 편익이라는 거, 정책의 편익이라는 것도 화폐 단위로 환산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다 그렇게 환산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요, 이 화폐 단위로 환산이 안 되는 거, 그거를 이제 효과 분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야, 화폐 단위로 하기 좀 껄쩍지근하면은 목표의 달성도 정도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표의 달성도 정도로 하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렇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이게 저거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좀 어려울 때 가는 거고, 비용 편익 분석 자체는 저런 식으로 다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책 대안의 비용과 편익은 모두 가시적인 화폐 단위로 바꿔 측정을 합니다.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이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봐보세요. 이제 이게 프레젠트 밸류라고 그랬죠.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현재 가치인데 미래에 벌어질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의 느낌으로 다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 future value 미래 가치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냐면 미래 가치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R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이 뭐냐면 R은 이게 할인율이에요.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율이고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N은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이런 걸로 미래가치를 나눠버리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할인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요. 그 저금을 하면은 이자가 붙잖아요. 매년. 그 미래 가치는 그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데 이걸 갖다가 현재 가치로 할 때는 거꾸로 이자를 까서 와야 되는 거죠. 까서 와야 돼. 그거를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꼭 이 정부의 정책 연구에서 할인을 이자만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심플하게 보자면 그런 이자를 역으로 하는 게 계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플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순현재 가치 NPV는 편익의 현재 가치 빼기 비용의 현재 가치니까요.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한다면 순현재 가치 NPV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 현재 가치보다 초과해서 더 큰데 NPV로 따진다면 그거는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0이 아니라 1로 바뀌죠. 그래서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NPV랑 그 다음에 BC 레이셔 이게요 똑같은 사업을 비교하더라도 유불리가 좀 갈라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NPV를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NPV를 했을 때에는 유불리를 따졌을 때 덩어리가 큰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이 유리하다. 덩어리가 큰 사업이. 그래가지고요. 왜냐면 뺄셈 방법이니까 비율이 별로더라도 덩어리가 크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들여서 1,200억의 편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200억의 플러스 값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100억을 들여서 200억의 편익이 있다. 그러면 비율은 막 2배인데 그럼 BC 레이셔가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NPV로 해버리면 100억짜리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편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덩어리가 큰 사업에 유리한 것은 NPV 방식이 BC 레이셔보다 유리하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에서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전문가 합의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 합의법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철저한 익명성이었어요. 그래야 어때요? 쪽팔림이 없어. 그래야지 자기 얘기를 다 해. 그리고 쪽팔림이 없으니까 내가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인정도 쉬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바꾸는 게 쉬워. 얼굴을 까버리면은 이제는 처음에도 자기 주장을 하기가 좀 껄쩍지근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뭘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훨씬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나랑 견해가 달라. 그럼 내가 망설여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망설여지잖아. 어?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 없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무슨 답을 썼는데 내가 살짝 야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봤는데 내 답하고 다른데 얘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얘를 따라가.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맞고 얘가 틀렸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얘 권위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랑 얘랑 답이 다르면 얘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을 보장 안 해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수정하기가. 왜냐하면 자기 존심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100분 토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토론하다 보면 자기가 밀리는 걸 자기도 느낄 거야. 내가 생각이 잘못했나? 근거가 내가 좀 부족하네?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 끝까지 계속 우기는 거야 막. 안 그러면 자기 전문가라는 그 입지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인 어떤 설문을 통해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해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특징이 다다익선이었죠? 다다익선, 비판 금지,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편승기법 같은 걸 쓸 수 있다 그랬죠? 편승기법. 편승기법은 뭐였어요? 편승기법은 결합개선이라고도 하는데 남이 얘기한 아이디어를 얹어가지고 야 그거를 또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허용해줘. 자유분방함이 있다. 그렇게 봐두셔야 돼요. 지명반론적 기법은 뭐예요? 그렇죠. 야 요쪽은 반론해. 요쪽은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명반론자인데 요게 이제 필요한 게 집단사고를 극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집단사고 기억나요?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인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 그 중에 구조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런 분위기. 우리가 일체감을 되게 강조하는 조직이야. 그러면은요 반론 제기를 잘 못해. 그거 난 생각이 다른데요?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못해. 그런 걸 집단사고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명 반론자 기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명 반론자 기법. 예, 그런 걸 써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게 해. 그리고 간략한 토론을 해. 그리고 표결 붙여. 이거를 이제 명목 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설명에 해당되는 건 1번 델파이 기법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부터는 뭐냐면요 이 정책 결정에 아까 이제 보니까 우리가 기본 포맷은 대안 탐색할 때 합리 모형을 전제한다 그랬는데 합리 모형 말고 나머지 모형들도 있죠. 이거 비교를 해봐야 돼. 현실 속에서는 합리 모형이 제대로 관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들을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앞서서 뭐 쓰레기통 모형 같은 거 살짝 또 얘기도 되기도 하긴 했지만 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요것만 딱 정리하면 22번, 23번 뭐 이런 데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관련 내용을 쭉 한번 또 정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관련 문제들을 쭉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오세요.